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전속중개에 관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3조 규정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93년도 12월 달에 제4차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서 중개업 제도의 어떤 선진화,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속중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할 때 23조 1항에 어떤 식으로 규정을 뒀느냐 하면은 특정한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해서만 당해 중개례 상무를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걸 소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고, 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 오히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이 바람직한 중개계약이긴 하지만은 강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체결하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체결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감 있는 중개 전문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다양한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공부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적용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특별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또 형평에 안 맞으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으로서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법 규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양갈로 2번에 보면은 전속중개계약 체결에 따른이라고 글을 써뒀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금부터 학습하는 내용의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또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자체는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체결하고자 한다면은 우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정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15호 서식으로. 그걸 반드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사용하지 않고 전속중개를 접수받게 되면 사용의무 위반으로서 업무 정지 사유고, 그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했으면은 그 사본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시행규칙에서는 3년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보존해야 될 의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의무, 보존의무. 누구의 의무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는 정보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전속중개계약의 개념적 특징을 설명하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전속이나 독점 중개계약은 책임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만은 단점이 유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해필이면 능력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전속적 중개를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유효기간 동안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뢰받은 정보를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유해서 공동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은 그 단점이 나름대로 보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속 중개 의뢰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그 공개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은 일반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 제23조 3항에서는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993년도 12월 달에 전속중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규정도 함께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24조에 등장합니다. 거래 정보망 제도는. 근데 그 거래 정보망에 공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일간신문에 공개해도 되도록 이렇게 놓은 거는 결국 추측해 보건대 거래 정보망의 가입 이용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지 않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으로 의뢰받게 되면 결국 일간신문에다가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또 오히려 공개서는 아니 될 의무도 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문장화 시켜 보면은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법조문에 보면은 거래정보망 앞에 24조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 언급한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이 정확하게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보망이든 정보망에 공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24조 규정에 의한 정보망이라는 것은 추후에 24조 내용을 공부해 보시면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 있고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인데 24조 규정에 의한 정보망이라는 게 결국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에 공개를 하면은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게 되고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게 될 때는 비공개 요청이 없어서 정보 공개할 때는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 90페이지에 보면은 네오박스 안에 기억부터 시역까지 처리되어 있죠. 이걸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자주 등장을 했죠.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일 걸 제가 줄을 쳐놨죠. 미험에 보면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를 하되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서 규정을 둔 취지를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사생활 보호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공부하는 데는 적절할지 몰라도 정확한 공부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속중개계약 제도에서 공개할 정보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권리자의 인적사항까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버리면은 전속적 중개 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그리고 아니면 거래 당사자 간의 의뢰인 간에 직접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전속 중개 의뢰 받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는 거고 시옷의 공시지가도 정보 공개할 사항인데 임대차에 관한 거래를 전속 중개를 받게 되면 굳이 공시지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험 문제 물을 때 국어적 표현에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중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즉 그래서 예를 들어 임대차에 관한 문제가 함정이 걸리죠. 임대차에 관한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에 거래정보망 등에 반드시 공개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면 답은 공시지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제에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로 함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의뢰인에게 꼬박꼬박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책임중개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의무사항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하는데 일주일에 2회 이상 이렇게 하면 또 틀려버리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글을 읽을 때는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습관을 들여야 되죠. 그리고 문서로서 통지해야 되는데 구두 또는 문서로서 통지하게 되면 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주의를 일일이 강의를 하면서 다 지적을 해드리는 것은 좋겠지만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글을 읽을 때 정확하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물론 강의하는 사람이 일일이 다 지적을 해주면은 제일 바람직하겠지만은 글을 지금 여건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험생들은 글을 읽을 때 정확하게 법 규정을 읽을 때는 정확하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전속 중개를 받은 중개사는 정보를 거래정보망 등에다가 공개를 하게 되면 이러이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라고 다시 의뢰인에게 문서로서 통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책임 중개의 한 단면이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해놓고 거래가 언제 성사될지 의뢰인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계속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언제 거래가 성사될 것인지 질문을 하고 하는데 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게 되어 있고 공개한 내용도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라고 다 문서로서 통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전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일 처리에 의존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만큼 또 보수를 보장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확인 설명 의무는 주의할 것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확인 설명 의무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25조 규정에 따라서 중개계약의 유형과 관계없이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 여지도 열리는 거죠.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 의뢰인 간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유 전속적으로 부담해야 될 의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면 또 답이 확인 설명 의무가 답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에 체결을 하게 되면 의뢰인으로서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해야 형평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의뢰인의 의무는 대체로 크게 보면은 위약금 지불 의무와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입니다. 위약금 지불 의무도 있고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입니다. 어떤 경우에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느냐, 그걸 나누어서 점검하면 되는데, 밑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위약금 지불하게 되고 3번은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결국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라는 거죠, 의뢰인이. 그래서 유효기간 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또 중개의뢰해서 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져 버리면은 원래 체결했던 전속중개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결국 의뢰인으로서는 중개보수의 부담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위약금 쪼로 지불하지만 중개보수에 달하는 금액만큼을 지급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개보수를 보장받는 것이 전속중개계약이다라고 특징을 설명은 하지만은 돈의 성격은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위약금 쪼로 받는 거죠. 위약금. 그 위약금의 금액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전속중개계약 위반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속에 의해서 알게 된 거래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한다. 누구를 배제한 상태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그러나 그 거래 상대방을 누가 알선했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한 경우죠. 이 경우에도 전속중개계약 위반으로서 보수에 달하는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의 경우를 전제로 놓고 보면은 전속중개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유효기간 동안만큼은 중개권한을 보장받게 되고 그 중개권한을 만약에 의뢰인이 침해하게 되면 위약금을 지불하게 돼 있으니까 보수에 대한 금액만큼을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보수의 보장을 유효기간 동안은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3번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거는 거래 상대방을 발견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노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유효기간 내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과정에서 비용이 지출된 바가 있다라면 그 비용은 중개보수의 50% 금액을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만큼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위약금을 지불하는 건 아닙니다. 돈의 성격이 소요된 비용이죠. 그러나 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조차도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바로 독점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과 독점중개계약의 유일한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는 독점중개계약, 소요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50% 범위 내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 전속중개계약,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91페이지에 보면은 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으로서도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협조 의무도 당연히 신의 측에 따른 의무겠지만은 전속중개계약이든 일반 중개계약이든 즉 중개계약의 유형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부담해야 될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적 중개권을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만큼 유효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도 유효기간을 관한 규정을 둬서 3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르도록 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정에서 유효기간을 5개월로 6개월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은 3월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는 법 규정상으로는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은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그 권장 서식 내용을 보면은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라고 규정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일반 중개계약은 서식안에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3월이라는 것은 법 규정으로도 이렇게 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고 서식안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2페이지에 이 양식이 15서식으로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입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서식입니다. 권장서식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일반 중개계약서 14호 서식과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앞면입니다, 이게. 근데 뒷면은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가 아까 시간에 봤던 일반 중개계약서의 뒷면하고 기재사항이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면만 기재 내용이 좀 다른데 앞면도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놨죠. 의뢰 의무사항과 갑의 권리 의무사항. 이 네모 박스 안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과 비교를 해보면 다를 뿐이지 그 네모 박스 이외의 기재사항은 일반 중개계약서와 동일합니다. 알겠어요? 그 점에서 전 시간에 공부했던 일반 중개계약 서식도 네모 박스 쳐져 있었죠. 지금 전속 중개계약서도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모 박스 안의 기재 내용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뭐 업무 처리 사항 통지 의무도 있다.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는 공개서는 아니 된다. 또 공개했으면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서 의뢰인에게 통지해줘라.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일반 중개를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마찬가지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라.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도 위약금을 지불해라. 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라. 이런 규정들 다 점검했었죠. 그 내용이 이 전속중개계약 서식 네모박스 안에 다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 이 두 서식의 기재 내용을 비교해서 묻는 문제도 과거에 출제된 바가 있는데 이 서식의 기재 내용을 비교하게 되면 차이점은 네모박스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모박스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뿐 네모박스 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봐봐요. 전속중개계약서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없습니다. 그건 일반 중개계약서 설명할 때도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게 전속 중개에 관한 우리 23조의 규정 전부 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 규정을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현실에서 우리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 관계를 맺을 때 일반 중개계약 관계를 맺어도 되고 전속 중개계약 관계를 맺어도 되고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 관계를 맺을 때는 22조 규정에 따라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막 관계를 맺게 되면은 우리 법제 23조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라는 법정서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개계약이 서면화될 수 있는 측면은 전속중개계약일 때 서면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자체가 의사에 달려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현실상 아직까지도 일반 중개계약의 관행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93페이지에 16절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이라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언급했던 전속중개계약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93년도 4차 부동산 중개법 개정 때 같이 신설된 규정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게 뭐냐를 보시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서로 상호간입니다. 의뢰인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을 하는 것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컴퓨터 통신망 시스템을 거래정보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중개를 하게 되고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측면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형성 기능이다, 가격 조정 기능이다, 정보 공급 기능이다, 공동 중개 수단적 기능이다, 또 중개업의 조직화 기능이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도모될 수 있다. 즉 전부 다 바람직한 순기능들이죠.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면 컴퓨터 통신망 시스템으로 됩니다. 이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를 우리는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이제 정보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거래 정보 사업자는 장관이 지정을 할 수도 있도록 지정한 거래정보 사업자도 있고 지정받지 않은 거래정보 사업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정보망 사업을 하는데 이 정보망에 누가 가입 이용을 하는 거냐 하면은 수많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가입 이용을 하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가입을 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 가입 이용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공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자도 공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률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의뢰인이죠. 의뢰인. 이 개업 공인중개사도 의뢰인과 관계를 중개계약 관계라는 법률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거다 이 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야. 자, 근데 이 중개계약 관계가 전속 중개계약이라면 정보 공개가 의무사항이고 일반 중개계약일 때는 공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정보가 이전 정보라면 이전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정보가 있는 거죠. 이 정보망 안에 등록되어 있는 거. 이쪽은 취득 중개 의뢰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취득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 정보와 이전 정보를 갖다가 부동산 시장용으로 바꿔버리면 이건 수요 정보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공급 정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수요 공급 정보가 만나는 곳이 정보망이니까 부동산 시장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의 원리, 시장 원리가 바로 뭡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죠.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합리적 가격을 형성해낼 수도 있는 기능. 그래서 가격 조정 기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정보를 조사한다, 정보를 파악하러 간다, 그러면 시장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거래 정보망이 시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보 공급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정보를 서로 이전 정보와 취득 정보, 수요 공급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공동으로 중개할 수 있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중개 수단적 기능이 있다. 공동중개가 활성화되게 되면 공동중개 활동에 참여한 개업 공인중개사들 간에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직화 기능이다. 공동체 형성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 거래 정보망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를 우리 거래 정보 사업자인데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94페이지에 보면은 지정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상호간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을 촉진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절차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소위 거래 정보 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장관이 지정권자입니다. 명심할 것은 지정받은 사업자도 있고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아마 2개밖에 없을 겁니다. 협회와 한국감정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래정보 사업자들은 다 비지정 거래정보 사업자들이라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것은 지정받은 사업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정 요건은 일단 첫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가통신사업자가 95페이지에 있는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 4가지 요건은 숫자 위주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골고루 가입 이용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하였을 것. 그리고 정보처리 인력으로서 정보처리 기사 1명과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각각 확보할 것. 그리고 컴퓨터 통신 설비를 확보할 것. 이런 식입니다. 그 숫자 위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그럼 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한다는 의미에서 지정 신청 서류를 구비해서 장관한테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구비 서류인데 특이한 점은 2번에 보면은 가입이용 신청서 500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이용 신청서
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500명의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라라는 거죠. 왜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 들어가느냐 하면 옛날 법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인감증명서까지 필요 없지 않느냐. 굳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내도록 한 취지가 결국에는 이 500명 이상의 가입이용 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니까 아마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인감증명서도 있지만은 등록증도 있지 않느냐. 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규제 완화 측면에서 인감증명서에서 등록증 사본으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 양가로 4번에 보면 이렇게 지정 신청을 받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요건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장에 기록한 후에 지정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서에 대장에 기재할 내용은 1, 2, 3, 4, 5번 내용은 아실 필요가 없고 대장에 기록한 후에 지정서를 교부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우리 진도상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대장이 3번 나왔습니다. 벌써 제일 앞부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 지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이 대장이 나올 때마다 이런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각 주에 다 처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지는 못했겠지만 전 대장을 작성할 때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과목은 별의별 것 다 물어보는 시험 지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서를 받게 되면은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가면 안 되죠. 항상 기산점을 같이 염두에 두고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이라는 걸 제정해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받은 운영 규정의 내용대로 거래정보망 사업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운영 규정의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 규정은 어떤 성격의 규범이냐 하면은 가입 이용 약관의 성격을 띈 규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운영 규정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은 1, 2, 3, 4, 5다 한데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정보망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유일한 경우다 하는 말은 운영 규정을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반이죠. 이 위반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도 되면서 지정 취소 사유도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는 행정질서벌과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함께 병과될 수 있는 유일한 사례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병과될 수 있는 케이스는 요것 부이다.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이 병과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가 이중 등록을 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형 사유도 되죠. 이런 게 행정처분과 형벌이 병과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자, 그리고 그 4번에 보시면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가 있고 5번에는 가입 이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 규정들을 각각 둔 거는 바로 그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과 관련해서 그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겠다. 왜? 이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 기능이 도모될 수 있는 장치인데 이 시장의 정보가 왜곡돼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시장 정보를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 이용하는 자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여되지 않느냐 해서 이 규정들을 둔 겁니다. 그 취지에서 읽어보면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부합됩니다. 그래서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를 해야 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각색해서 공개해서도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사유도 떼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로도 규정을 해놨습니다. 병과되는 케이스죠. 그리고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접수받으면서 의뢰받은 중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게 될 때
허위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 정보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개한 중개 대상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그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사업자는 모르죠. 그 사업자에게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 줄 의무가 있다. 그래야 시장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처리돼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거래가 이루어진 물건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물 정보, 매수 정보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그거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한테 알려줘야 가능해지지 않느냐. 이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4번과 5번에 이 부동산 거래증명망의 시장 기능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사업자에게 주어진 의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진 의무는 주의할 것은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기만 하면 또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기만 하면 모두 다 준수해야 될 의무인 것이지 뭐 특별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의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정보 공개 의무는 없지만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래정보망을 얼마든지 가입 이용할 수 있고 그 가입하는 정보망에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 공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할 때는 허위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과 5번의 의무는 거래정보망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지 뭐 중개계약의 유형과 관계되는 특별한 의무는 아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관한 제도들이 다 정리가 됐고 다음 시간에는 97페이지 17절에 중개업무의 가장 핵심적이고 실무에서도 가장 주로 등장하는 업무인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업무에 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 설명 업무는 법제 25조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은 실무적으로 확인 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실무 문제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확인 설명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보통 3문제에서 5문제까지다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는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에 관한 주제를 완벽히 소화하지 않고서는 고득점을 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학습을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